네, 오늘은 정의적 특성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로 전인적 인간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인적 인간의 형성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인지적 영역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정의적 특성의 발달과 형성, 또한 심동적 영역의 특성과 발달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 얼마나 건전한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성취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기를 갖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인지적인 특성에 못지않게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성과를 단지 지적 능력의 발달로만 해석하고 논의할 게 아니라 정의적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에 방점을 찍는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적 특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학습이 일어나는 가운데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다, 동기가 부족하다, 가치관의 혼란이 심하다, 자아 정체성이나 자아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신뢰성이 상실되어 있다, 의지가 부족하다, 와 같은 단어들을 자주 쓰곤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의 정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이런 정의적 특성에 대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감정과 정서의 표현 방식을 나타내는 특성 또는 특별한 성질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감정이란 무엇이냐면 변화하는 감정 속에서도 일정하게 지속되는 어떤 경향성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한 개인의 정의적 특성이라고 불릴 때는 무엇보다 개인이 가진 감정이 전형적인 성향을 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금방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는 것은 정의적 특성이다 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 교육이 의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인지적 발달도 있지만 개인의 정의적 특성의 발달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인격의 성숙이나 자아 실현, 책임감의 인식이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것들은 인지적인 영역보다 정의적인 특성에 매우 더 많이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교육이 인성교육, 전인교육, 인격교육을 지향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숙한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정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교육들은 정의적 특성을 중요한 추진력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적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하나의 과제를 학습하거나 성취하려고 할 때 추진력의 역할을 해주는 어떤 심리적인 변인, 즉 동기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과 학습을 진행하려고 해도 그 교과에 대한 흥미라든지 그 교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과가 또는 교과 공부가 또는 교과 성적이 성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교과를 학습한다고 해도 비단 인지적인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에 대한 공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적인 특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등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적 특성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정의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때로는 인지적인 특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이런 정의적 특성의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데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적인 특성의 성과, 즉 결과로서 달성되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형적인 수업 시간에는 이런 정의적인 특성이 획득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정의적 목표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학생들에게 발달시키고자 하는 가치나 태도나 흥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태도나 가치나 흥미 같은 것들은 금방 외우고 기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쌓이고 내면화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 즉 학교 교육이 끝난 이후에 비로소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적인 특성을 공적인 부분, 즉 학교 교육의 문제로 또는 학교 교육의 주제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컸다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의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웠던 점도 있습니다. 정의적 특성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피검자, 쉽게 말하면 학생이겠죠. 학생이 평가를 하려고 하는 선생님의 의도와 취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을 속이는 거죠. 자신의 생각은 아니지만 옳다고 짐작되는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고 검사하는 심리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응답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이 마크를 해서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기만인데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잠재적으로 자기 방어와 관련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를 완화시켜주고 잘못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가치와 정당화를 극대화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질문할 경우에 무의식 중에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서 자기 기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미인식의 차이인데요. 태도나 가치 같은 것들을 측정하려고 하면 의미의 정도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대단히, 보통으로, 흔히 하는 말들은 수적으로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정의적 특성의 평가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정의적인 특성은 그 사람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정의적 특성을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걸 평가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그렇게 평가해도 되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피상성과 불안정성을 들 수 있는데요. 한 개인의 태도가 측정될 경우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곧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동은 별도로 남아있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측정한 그 반응이 순간적인 생각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좌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적 특성 평가에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적 영역 목표 분류인데요. 저는 이 정의적 영역 목표 분류가 다음
파트에 나오는 정의적 특성의 유형, 그리고 정의적 특성의 방법,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적 영역에서 교수 목표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적 영역에서 교육 목표의 가치를 감지하는 최하위 수준에서 가치가 인격의 일부로 내면하는 최상위 단계까지 구분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수 단계입니다. 감수 단계는 주어진 어떤 현상이나 자극을 감지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유의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반응인데요. 반응은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감수 이상의 것으로 자극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화는 행동의 지침이 되는 근본적인 가치에 관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것을 말하고요. 조직화는 하나 이상의 가치가 조직되고 그들 간의 상호 관계나 위계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죠. 인격화는 이미 자리 잡혀 수용된 가치 체계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격의 일부로 내면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는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블룸이 말한 인지적 교육 목표 6가지 있죠. 네,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것과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블룸이 이야기하는 인지적인 목표는 6가지. 그 다음에 크로스웨어 얘기하는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 분류는 5가지. 감수 반응, 가치와 조직화, 인격화가 있다. 감수에서 인격화 단계로 점차 발전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 6가지를 자다가 일어나도 외울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정의적 영역의 교수 목표인 감수 반응, 가치와 조직화, 인격화도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적 특성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정의적 영역의 교수 목표 분류는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정의적 특성의 유형은 정의적 특성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에 등장한 정의적 특성을 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분류한 감수, 반응, 가치와 조직화, 인격화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의적 특성의 유형을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죠. 먼저 등장하는 것은 흥미인데요. 흥미라는 것은 개인의 주의와 관심이 어느 일정한 활동군에 향하고 그 활동군에 대해서 아주 유쾌하거나 불쾌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유쾌한 반응이 일어나는 활동군에 대해서 그것에 집착하는 행동 경향을 말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의와 관심이 일어나고 그 주의와 관심이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유쾌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것에 집착해 버리는 것을 흥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흥미는 높은 밀도를 가지는 정의적 특성으로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흥미와 관련한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관찰법, 흥미 태도 검사지, 표준화 검사지가 있다. 하는 것들 꼭 알아두십시오. 그 방향은 흥미가 있거나 없거나 강도가 높거나 낮거나 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불안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것에서 생겨나는 아주 긴장된 경험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의 표적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또는 상징적 위협이지만 학교에서 불안을 생각해 보면 특정 과목이나 시험 등에서 보이는 불안 또는 교우 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불안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감정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것이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제의 소재입니다. 통제의 소재란 어떤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리는 내적인 사람과 그 책임을 외부로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적인 사람과 외적인 사람으로 통제의 소재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통제의 소재는 실제로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자기 자신이 한 행동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책임을 거부하는 일종의 선호도로 볼 수도 있지요. 네 번째로 학업적 자아 개념이 있습니다. 학업적 자아 개념은 학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학습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업적 자아 개념은 학업적인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잘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이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직해야만 하는 것과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도인데요. 태도란 주어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기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누적된 경험의 결과나 학습된 결과에 의해서 생성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학습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아이가 학습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학습에 대한 태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선호 또는 선호도가 있는데요. 선호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반해서 받아들이려는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물, 어떤 활동 또는 어떤 생각, 어떤 지식을 다른 대상물 또는 다른 생각, 다른 지식과 비교해서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선택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과 같이 정의적 특성의 유형을 살펴보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적 특성의 측정 절차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의적 행동의 측정 절차는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까지 임용에 나온다면 이건 아주 많이 임용시험이 정의적 특성과 관련해서 시험이 여러 차례 출제된 이후에 정의적 특성의 측정 절차가 등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는 특정하려는 영역이나 내용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규명된 정의적 행동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런 정의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훨씬 더 잘 비교가 되겠죠. 3단계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4단계는 3단계를 기초로 하여서 실제적이고 타당한 상황을 선택하고요. 5단계는 중다 측정 도구를 고안합니다. 중다 측정 도구란 여러 가지 다양한 측정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일한 측정 도구로 한 사람의 특성을 측정하면 타당하고 신뢰롭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적 특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은 먼저 특정하려고 하는 정의적 특성의 표적 행동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정의적 특성을 지닌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응답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응답할 상황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응답자는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검사자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거짓말로 허위로 반응을 해서 검사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목적을 알게 되면 이 응답자가 검사지에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립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요. 검사지에 대해서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 중립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특정된 정의적 행동의 특성은 내면적인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정서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종합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감정이 또 다른 감정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적 특성의 측정 방법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5가지 방법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의 특징이 무엇인지, 개념이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꼭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임용을 치실 분들은 정의적 특성의 측정 방법 정도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은 응답자가 구체적인 질문에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지각, 즉 생각이나 신념이나 감정이나 동기 같은 것들을 측정할 때 질문지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때를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때는 언제인지 보기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객관식 형태로 나오는 구조화된 질문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지법은 비교적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언어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부족한 유아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정법인데요. 평정법은 표준화된 검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리커트 척도가 있습니다. 응답자는 자신의 정의적 특성과 관련해서 가장 소극적인 또는 가장 부정적인 반응부터 가장 적극적인 또는 가장 긍정적인 반응까지 점수나 단계로 나누어진 문항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하셨던 검사지들 보면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리커트 5점 특도 평정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자, 1번은 매우 그렇다, 2번은 그렇다, 3번은 모르겠다, 4번은 아니다, 5번은 매우 아니다. 이런 것들로 체크하세요 하는 게 평정법입니다. 다음은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매개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오래된 인간 행동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법은 분류하는 기초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는데요. 관찰하려는 행동 장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느냐, 조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통제적인 관찰과 비통제적인 관찰로 나눌 수 있고요. 관찰의 조직 정도에 따라서 자연적 관찰이냐, 조직적 관찰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관찰 상황의 통제 여하에 따라서 자연적 관찰과 통제적 관찰로 나눌 수도 있고, 관찰자와 비관찰자 간의 참여 여하에 따라서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관찰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적으로 관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찰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선입견이 배제되도록 객관적인 관찰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찰한 것들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 쉽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이 기록은 레코드, 즉 녹화를 할 수도 있고 필기로 쓸 수도 있겠죠. 또 여러 상황 하에서 관찰해서 관찰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미분석법입니다. 의미분석법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양극적인 의미를 가진 한 쌍의 형용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할아버지, 좋다, 싫다. 이렇게 양극단의 형용사를 제공하는 거죠. 할아버지 하면 밝냐, 어둡냐, 할아버지 하면 깨끗하냐, 더럽냐. 이렇게 할아버지와 관련한 개념에 대해서 서로 반대되는 두 한 쌍의 형용사를 제공해서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의미분석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사적 방법입니다. 투사적 방법은 어떤 개인의 욕구나 특수한 지각이나 해석 등이 방어 기제의 작용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검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잉크 반전 검사나 주제 통과 검사 같이 모호한 주제를 주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반응하게 한 후에 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재적 특성에 대해서 역동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투사적 방법은 검사 도구의 제작이나 측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검사 도구로 알 수 없었던 인간의 내면적인 특성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의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인지적인 능력을 인지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었듯이 정의적인 특성을 학교 교육에서 평가하려는 이유도 있고 정의적인 특성의 교수 목표나 또는 정의적인 특성의 유형이나 정의적인 특성의 측정 방법이나 또 측정 절차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나중에 임고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 현장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